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텐마인즈에 있지만은 전에 전 직장이 삼성전자에서 한 2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상무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제품 디자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맨 처음에 입사를 해서 TV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MB라는 조직을 갔어요. CMB라는 조직이 뭐냐면 Creating New Business라고 삼성의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로봇도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부 일도 진행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MB에서 마지막으로 그 무선 사업부에 가서 핸드폰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처드 폰이 다 끝나고 스마트폰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제가 같이 진입을 해서 스마트폰 첫 1세대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작업, 그리고 지금은 텐마인즈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제조 기반의 어떤 일을 했었다면 텐마인즈는 유통회사예요. 근데 유통을 또 굉장히 이렇게 째려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에 가서 지금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토탈 디자인, 웹사이트까지 다 하는 그런 총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삼성에서 일했던 작업들이에요. 스마트폰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작업했던 노트까지 작업했던 작업들입니다. 퇴임을 하고 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 27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쉬려고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 지인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지인이 이제 삼성에 있을 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양반인데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인문학 쪽에 전공된 그런 지인이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노시지 마시고 빨리 그 27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어, 머릿속에서 빼내서 좀 기록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강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 그것도 마치 이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서 그 다음날부터 앉아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해왔던 업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할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 임원이 대기업에서 퇴임을 하면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해서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리를 이렇게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걸 내가 27년 동안 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디파인을 못한 것 같아서 디자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서의 디자인은 정의를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여튼 디자인이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다양하게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써 있더라고요. 뭐 그 디자인 그룹분들의 이야기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 디자인에 유명하신 분들의 디자인 정의도 다 이렇게 해봤는데 정의가 또 시대에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라는 게 또 많이 바뀌어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어, 그런데 그 공통 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디자인이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껍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 해결이더라. 이 한마디가 모든 그 구루들이라든지 디자인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에서 만들어온 디자인 정의의 핵심이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쭉 째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루션 부분에는 문제를 푸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발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협소하게 그냥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스타일링을 멋있게 만들어 놓는 게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시대에서는 이 디스커버링부터 솔빙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걸 정의를 해봤을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문제 본질 거리 궁리 다음 세심이라고 6개 단계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 한국적 디자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정립을 해보자. 분명히 어떤 문제가 현존의 기존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지만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본질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으로 수축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다듬어가는 게 디자인의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국리다움 세심이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비지블한 디자인이 아닐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저기보다는 그 앞 단계, 보이지 않는 부분의 디자인도 디자이너들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 부분을 저는 인비지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디자인진흥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에 관한 이제 그 연구를 좀 해달라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초기 단계였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도 없었고, 해서 연구를 하고 디자인이 과연 디자이너들이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가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더 불리해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 굉장히 똑똑해지잖아요, 기계들이. 그러니까 모든 뭐 디자인도 심지어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거기에다가 뭐 그 데이터들을, 디자인에 대한 팩터들, 어? 그런 엘레먼트들을 그 어떤 그 저장 장치에다가 잘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그 기계들이 잘 해석을 해갖고 소위 얘기해서 디자인까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혹시 4차 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디자인이 뭔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 하나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는데, 이 정의를 내려놓는 게 진짜 사람들마다 굉장히 각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일어나요. 그죠? 그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그런데 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결국 이런 그 엘레멘트들, 팩터들이, 요소들이 서로 지능화되고 연결성화되고 자동화돼서 사람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드론도 있고, 어?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소들 자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진화되고 자동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 무엇을 만들어줄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삶을 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 상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런 요소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상상을 해서 어떤 상상을 한 다음에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구체화를 시킬 건가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지. 저런 요소들 그냥 개개인 자체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림이라는 거 먼저 꿔야지 트루할 수 있잖아요.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리더를.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걸 보면은 특히 4차 보면은 이제 저게 저는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컨텐츠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어, 어떤 그 자료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이라는 게 이제는 앞으로는 모든 기계들이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라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그 지식에 의해서 디자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다 기계들이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인 디자이너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지혜라는 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잘 연구를 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 그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는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메이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저블 디자인이 아니라 비지블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을 안 보이는 곳의 디자인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쪽에 상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이런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인비저블 디자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안 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비저블한 디자인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디자이너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 과목을 만든 거는 아이디어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니 비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CEO라든지 아니면은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딱 룰에 의해서 어? 어떤 사고를 하지 말고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어떤 프리한 사고를 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진 이제 과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과목이 디자이너를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보고 접목을 시켜봐라는 이야기로 이제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인비저블한 디자인 프로세스,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에자일 프로세스라든지 뭐 더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알아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그 전 회사에 있을 때, 삼성에 있을 때 했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한번 뭐 소개는 아니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때 과제 제목이 FRS 510이라는 제목이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퓨처 라이프 스타일 5년 후, 10년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제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과제를 푸는 건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미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를 이해를 하고 조사를 쫙 해놓은 다음에 10년 후에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그 전에 5년의 기술 로드맵을 파악을 해갖고 그러면 그때 이러한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10년까지 아니고 5년 전에는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갖고 이거를 형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연구였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5년에 그러한 것들을 시그널들을 만들자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이게 퓨처 라이프 스타일 51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로 정립을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때 문제 해결을 했었어요. 일단은 미래 연구 방법에 대한 수집들을 다 했었어요. 뭐 역사적 요술법, 스캐닝, 트렌드 분석, 뭐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그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연구들을 다 수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 문헌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그 퓨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 한 것들 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개인별로 읽어갖고 거기서 팩터들을 다 뽑아내고 하는 문헌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유사한 단어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사, 사회, 산업, 뭐 문화, 환경,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쳐가지고 딱 별도로 이제 나눠놨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룹핑된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트렌드 키워드 만들고 그 시나리오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좀 구체화 시켰죠. 그런 다음에 가공을 한 게 그때 이게 꽤 오래전에 했는데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 요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액티브 시니어, 뭐 워킹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런 프로세스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각화 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거의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1년 정도 했어요. 1년.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돈으로 하는 사람. 그때 저희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 디자인실하고 그 미래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엔지니어하고 다 이렇게 모아갖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내가 굉장히 그때 그 참여했던 인력들이 뭐 신입사원들이 아니었었고 꽤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치면은 연봉 한 1억씩 하면 인건비만 한 20억 들었다는 소리예요. 인건비만. 거기에다 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출장도 가고 조사도 시키고 막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2월 거의 1년 동안 작업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지금 본인 대신 이건희 회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었던 그런 과제. 이거 할 때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아이디어 발상할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에다가
카메라를 날게 해서 나를 찍어 놓고 그 찍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조합을 해 놓으면 3D 모형이 돼 가지고 나중에 내가 거기를 안 가더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 쪽에는 인스타그램이 그 아이디어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쳤죠. 그때 당시 이제 카메라랑 비디오 카메라라는 거는 소니에서 나온 비디오 카메라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무거운 를 어떻게 드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캔슬을 했는데 지금 드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 또 하나 재밌었던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지금은 집에 보면은 인테리어들이 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농들을 이렇게 갖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집마다 사이즈가 틀리니까 이게 농을 놓으면은 요만한 빈틈이 생겨요. 그 빈틈에다가 많은 잘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놓고 그랬었는데, 그 빈틈에다가 지금 저런 거죠. 먼지 털어주는 그 기기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필수 아이템. 그런 것들을 하나 끼워 놓자라고 아이디어도 냈었고 되게 많이 냈었어요. 네, 네. 잘 안 됐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때 이제 그 한 것들이 레포트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미래 트렌드 사례 연구를 몇 개 했었고, 전반 데이터를 한 152개 찾았었고, 시사점은 228개 찾았었고, 포커스 피처를 세계 그룹 12개 아이템을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작업을 했었고요. 보면은 그 디자인하는 과정, 그냥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보면은 2개월밖에 안 돼요. 뭐냐면은 나머지 10개월이 소액에서 비지블한 디자인이 아니라 인비지블한 디자인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인비지블한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전략 방법론에서는 저게 프로세스였었어요. 프로세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했었는데, 엄청난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돼요?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때 보면은 굉장히 재밌었던 게, 패션 잡지들 보면은 이 트렌드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패션 잡지가 밀라노에서 유명한 아이코닉한 어떤 패션이 나오면은 그 잡지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 때 거의 한 6개월 정도 텀이 생겨요. 시간적인 텀이. 그런데 휴대폰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동대문에 계신 분들이 밀라노에 가서 사진을 착 찍어요. 그러면은 밀라노에서 찍은 사진이 그 다음날 옷으로 나오는 시대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게 그 다음날 다 떠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만들어도 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 거기에다 분석까지 잘해줘야 그런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시에 모든 트렌드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 간다는 거죠.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 끝편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동시에 그 정보가 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빨리 실패하는,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게 돼요.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은 저런 어떤 전통적인 전략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쭉 갖고 가시지 마시고 빨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엔비저닝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일 좀 저기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유튜브도 잘 째려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마시고 우리 일상에 있는 공기처럼 떠다니는 이런 정보들을 잘 한번 잘 째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어, 일단 첫 번째 그 인터넷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IoT라는 단어를 치면은 몇 개의 정보가 나올까요? 내가 이 자료를 꽤 오래전에 만들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정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2억 7천만 개의 정보가 나와요. ICT, IoT, 뭐 AI 그런 단어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굳이 정의를 안 내려놔도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 잘 정의를 내려놓게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는 잘 짜집게 할 건가, 잘 이용할 건가,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디파인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정리까지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과제를 하실 때 혹시 무슨 과제가 있으시거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찾는 방법도 이런 정보들을 찾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어떤 브랜드 전략을 짜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디자인 트렌드 조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무의미하더라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코로나 시대에 뭐 브라브라브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 어디 자료를 보니까 어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투자자들한테 향후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후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옳은지에 대한 레포트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관점이 틀려진 거죠. 예전에는 디자이너였으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자료만 봤었는데 이제 그런 자료보다는 상호 펀드를 하는 투자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디자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레포트에 보면은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주식이 오를 게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여행 같은 항공 같은 것. 그러니까 움츠려 있다가 이제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행사라든지 뭐 항공사가 이때 주식을 사놓으면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백신이 개발이 되면 엄청나게 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주식 딱 봤더니 대한항공과 여행사 주식이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 만약에 그걸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이템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뛸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지금 개발을 해놓으면은 엄청나게 뛸 거라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한번 보실 때, 어, 모르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같은 것도 보실 때 그냥 영화로만 보시지 말고, 특히 SF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괜히 그분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트렌드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해갖고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죠. 여섯 번째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200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고편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복제인간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그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서 택시가 오는데 택시를 탔더니 그 로버트 운전사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한번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세 번째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헬기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병원들이 있으면은, 자, 병원 앞에 있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병원 저 뒤편에는 내가 저 병원을 열고 들어갔을 때 키오스크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저런 시대에서는 어? 예약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각색을 자기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그 리니어하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아이디어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려낼까? 왜 기업에서 이런 유튜브들을 만들까요? 아무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만들어 봐서 아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요. 뭐 세트 만들어야 되고 필름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다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UI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돼. 세상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것들 돈 들여서 왜 만들어낼까요? 기업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오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지만은 차창 유리에 그 건물의 인포메이션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의 유리는 지금 글래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투명 저기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회사에서는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사업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래 사회는 저렇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보실 때 한번 어 여기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향후에 나올 건지,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구현해주는 테크놀로지는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리터치를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미 고민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갖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스피너 타임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아무 아이템이나 가지고. 일단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 브레인스토밍을 계속적으로 해요. 머리를 돌리지 않은 의미. 그러니까 스핀의 SPIN이 그 신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널브가 신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핀이 계속적으로 돌리지, 신경을 계속 돌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시켜요. 다음 주에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영원히 그 회사에 있기를 바라진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시켜볼 거예요. 너 만약에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거냐.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주죠. 그런 숙제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너 타임에 저희가 쓰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걸 아이디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앞이 아니라 이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이 정도가 돼요. 적게는 172개에서 많게는 300개 정도의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 발상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저기 이 만다라트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만다라트라는 게 이제 일본의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제를 하나 놓고 그 주제에 연관된 단어를 옆에다 써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1이라는 거를 저 위에다 갖다 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죠. 다 안 채워도 돼요.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한 관련된 요소들이 72개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나는 거 불러 그러면 바로 적는 거죠. 그걸 잘 조합해 보면 전략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많이 썼던 방법. 저희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디자인 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 2년 후에 우리 디자인 내면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상력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만들어져야 이게 만들어져야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저는. 어, 거의 끝났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얘기, 스티브 잡스 얘기 한번 다시 얘기하고 끝낼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는 역시나 김석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디자인 분야를 넘어선 다른 영역까지 좀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저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예.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께서도 디자이너로 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로 지금은 이제 지금 현업하시는 그 작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올해 대기업의 한 디자인 조직 부서에 있을 때와 그때 하셨던 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업을 진행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대기업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일만 해요. 그러니까 TV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주공장 TV만 하고 핸드폰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핸드폰만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귀신이 돼요. 네? 스마트폰에 디자인에 귀신이 돼. 이제 상품 기획서가 오면 스펙만 딱 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져요. 생활의 달인처럼 돼요. 근데 작지만 이 회사 오다 보니까 개념이 틀리잖아요.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하고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그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부터 시작해갖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회사 들어갈 때 내가 전공이 그건데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이거 했는데 또 이거를 해?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물론 그 어떤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데 챌린지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 김석근 대표님도 거의 1시간 꽉 채워서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